아쉽게도 이 사실을 많은 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잠수함 전력 의정수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일본이 자국 방위를 핑계로 몰래 군비를 확장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시험함이라는 명분을 악용해 군사력을 은밀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전투형 잠수함을 총 22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훈련함과 시험함은 전투용으로 판정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자국의 잠수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22척 이상의 잠수함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잠수함 추가 건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올해 3월까지 신형 잠수함인 타이게급 잠수함 1번함 타이게이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일본은 타이게급 잠수함 1번함인 타이게이를 진수했고 매년 한 척씩 타이게급 잠수함을 취역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개수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1번함 취역 후 1년 후에 엄연한 전투용 잠수함을 돌연 시험함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용 함선도 얼마든지 무기의 탑재와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잠수함은 22척이지만 사실상 25척의 전투용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은 비공식적인 잠수함 숫자를 늘려 자신들의 잠수함 전력을 암암리에 강화하는 음흉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본의 신형 잠수함의 성능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흔히 해상강국 일본의 최신형 잠수함이면 기존의 잠수함을 전부 뛰어넘는 스펙을 가졌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타이게이급은 의외로 그렇게 성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이 타이게이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우리의 잠수함이 뛰어난 성능을 가졌다고 분석돼 일본 내부에서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본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인데요. 반면 잠수함 개발의 후발주제인 한국이 어떻게 일본 잠수함의 성능을 능가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최신 잠수함도 뛰어넘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숨겨진 비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30일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급 배치 2 2번함 잠수함을 시작했습니다. 건조가 완료되면 도산 안창호급 배치 2의 모든 잠수함은 2020년대 후반이면 배치가 완료돼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킬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이 집중된 중형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 배치 2가 본격적으로 배치되면 동북아양의 판세가 크게 뒤바뀔 것이라고 전합니다. 많은 우리국민들이 신형 잠수함의 투자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잠수함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보란듯이 올해 3월에 타이게이급 잠수함 1번함을 취역할 것이라고 발표해 자신들의 힘을 더하겠습니다. 특히 유독 해상 전투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처럼 일본의 과도한 해군력 집착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겉으로는 과거 일본군의 잔재를 전부 청산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군국주의의 일본군을 그대로 복사한 조직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상자위대는 다른 자위대에 비해 정도가 더 심각한데요. 그 이유는 구 일본 해군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1945년 12월 미군은 해군성을 해체하면서 공식적으로 일본 해군을 해체했지만 해군의 단전병력 중 일부 부대는 존속시켰는데요. 일본 열도에 깔린 수많은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소해 부대와 폐잔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남은 해군성 소속 여러 해군 장교를 그대로 써먹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큰 실수였는데요. 이 때문에 전범으로 군에서 쫓겨난 일본 육군과 달리 많은 일본 해군이 제자리를 지키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또 해상경비대에 소속된 장교와 부사관 중 무려 98%가 일본 해군 출신으로 구성됐는데요. 이 정도면 아시아에서 폐악질을 부리던 전범군인 일본 해군이 그대로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상자위대는 다른 자위대보다 일본군의 색채가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국 내 타구는 잘 사용하지 않는 우길기를 자위대기로 사용해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심지어 군함의 이름도 과거 일본 해군이 쓰던 한 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즈모급의 2번함인 카가가
아니라 일본 해군이 사용하던 항공모함 이름이 이미 밝혀져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뒷배경으로 인해 타군보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전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잠수함 전력 강화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비난과 견제를 받는 수상함보다 상대적으로 눈총을 돌사고 함대 규모를 숨기기 좋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또 잠수함은 은밀하게 기동해 함선을 격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몰래 군사적 도발을 하기에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도쿄의 영유권을 두고 한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일본이 수중 전력인 잠수함을 확충하는 데 미쳐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한일 간 해군 격차는 오히려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과 일본의 해상 전력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한국 해군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자랑하던 수중 전력의 경우 한국에 거의 따라잡힌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잠수함 사령부는 현재 일본의 22척보다 적은 18척을 현역으로 운용 중입니다. 하지만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잠수함 기술을 차근차근 습득해 일본과의 전투력 차이를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 우리 잠수함 함대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는 정말 굉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 한반도의 근해를 지키기 위한 해군 전력만 육성했습니다. 잠수함 전력도 마찬가지였는데 연근에 적합한 1200톤 규모의 장고고급 잠수함 9척이 유일한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중국과 일본의 위협이 거세지자 이제 가까운 바다만 지키는 것이 아닌 먼 바다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으로 214급 잠수함인 토논 1급을 배치했고 장고고급과 토논 1급을 건조한 경험을 토대로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을 건조해 세계에서 8번째로 3000톤급 이상 중형 잠수함을 건조한 것으로가 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첫 독자 개발한 잠수함임에도 성능이 매우 준수한데요. 조사 전문가들은 도산 안창호급이 일본 주력 잠수함인 소류급은 물론 최신형인 타이기급과도 대등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뛰어난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타이기급은 소류급의 세계에서 크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한국은 날이 갈수록 더 기술력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타이기급은 소류급과 동일한 전장 83m, 전폭 9.1m의 함체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도산안청호급은 전장 83.5m, 전폭 9.6m와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크기는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도산안청호함이 폭이 넓고 타이기급이 긴 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조원의 거주 측면에서는 도산안청호함이 더 뛰어납니다. 도산안창호함의 승조원은 50명인 반면 타이기급은 승조원 수가 무려 70명이나 필요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잠수함은 최소 인원만 운영하며 첨단 기술의 무인화로 개발하지만 아직 일본에게는 이런 기술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주성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무장이 안창호급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안창호와 타이기급 모두 주무장인 어뢰 발사관은 533mm로 중어뢰 발사관 6기를 탑재할 수 있어 무장 탑재 능력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엔진과 소나에서는 일본이 약간 우세합니다. 해상자위대는 소류급 잠수함 11번함부터 엔진 추진 성능 향상을 위해 충납전지 대신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했습니다. 기존의 잠수함들이 사용하던 충납전지와 달리 리튬이온 전지는 소음이었고 가성 부피로도 충납전지보다 더 큰 전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방전되면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는 납축전지와 달리 방전돼도 용량 감소가 적어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소류급은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면서 사망 시간이 더 길어졌고 출력이 더 커져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나도 크게 발전했는데요. 기존의 원통형 소나가 아닌 말발구형 컨포멀 어레이 소나를 탑재했습니다. 이 소나는 기존의 원통형보다 음파 탐지 능력이 더 좋아졌는데요. 이처럼 엔진과 소나로 인해 도산안창호함이 다소 불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산 안창호 배치원과 타이기를 비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이미 더 발전된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산안창호급 배치2입니다. 도산안창호급 배치2부터는 배치원과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도산안창호급보다 함체가 커졌습니다. 기존의 83.5m에서 89.4m로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대소량도 1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납축전지를 리튬이온 전지로 교체해 수중 지속 항해 시간과 기동 시간 향상, 배터리 수명
수명 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도산안청호급에는 타이기급에는 없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직 발사관 VLS의 탑재입니다. 도산안청호급에는 VLS 6셀이 탑재되어 있어 수중에서 SLBM의 발사가 가능합니다. VLS의 유무는 잠수함의 성능 차이를 크게 벌릴 수 있는 전략 무기입니다. 또한 원양작전 외에도 함대지 작전의 임무가 수행 가능해 도산안청호급은 타이기급보다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치2에서는 함체가 길어지면서 VLS도 추가로 더 보유하게 되는데요. VLS가 무려 10셀이나 탑재돼 작전에 맞는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배치2에 이은 배치3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배치3는 2030년대 중반까지 총 3척이 추가로 건조될 예정입니다. 배치3는 배치2에 탑재된 장비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개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에 배치2와 동일한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해 장시간 자망을 계속할 수 있고 VLS도 10셀 이상 탑재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있습니다. 더 발전된 최신형 소나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군 전문가들은 배치3에는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복면 배열 소나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복면 배열 소나는 기존의 평면형 소나와 달리 복면으로 배열되어 있어 잠수함의 수중 저항이 크게 감소합니다. 게다가 기존 배열 방법과는 달리 비폭이 굉장히 넓어져 더 넓은 거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산안청호급 배치3의 복면 배열 소나를 탑재하면 타이기급의 컨포멀러레이 소나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일 것이 확실합니다. 현재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과거를 재현해 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망상을 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그 망상 중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옛날처럼 한국을 노린다면 그들의 영토에 도산안청호급이 쏟아내는 강철비가 퍼부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와 달리 일본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뛰어난 군사 기술을 보유한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내일각에서는 20년 전의 자료를 근거로 들먹이며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해군력을 이기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보고포는 2030년대 노후화될 1800톤 규모의 손원일급 잠수함들을 대체할 예정인데요.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장보고포의 설계 배수량은 약 2000톤 정도가 될 예정. 기타 학원을 운영하는 테란 사장님은 편하게 집에서 기타를 배우고 싶은 준영 고객님과 만나게 됩니다. 약 2,000톤 정도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하 배수량으로 배수량을 낮추는 걸 좋아하는 해군이 잠수함의 크기를 2,000톤이라고 말했다면 만재톤수나 수중 배수량으로는 3,000톤에 가까운 대형함이 될 것이라고 예상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보고포 사업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독자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다는 것입니다.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의 추진 동력인 리튬이온 전지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장보고포의 작전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도산 안청호급 배치2의 추진 체계도 리튬 전지를 탑재할 것을 목표로 권유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수한 리튬 전지를 개발해 기존에 사용하던 납축 전지와 비교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해군의 분석에 따르면 도산 안청호급의 리튬 전지를 탑재할 경우 기존 납축 전지에 비해 자망 시간이 1.6배 증가했고 최대 속도로 항해했을 때 지속 시간도 3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전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3배 길어졌고 작전 지속 능력이 160%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추진 체계를 보조해줄 새로운 추진형 프로펠러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펌프제트 추진기로 불리우는 이 장치는 기존 프로펠러보다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잠수함의 생존성을 압도적으로 늘려주는 차세대 추진 체계입니다. 펌프제트 추진기를 최초로 장착한 영국의 트라팔가급 잠수함의 경우 펌프제트 추진기를 사용했을 때 20노트 이상의 속도에서 불과 8노트 수준의 소음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차세대 추진기인 펌프제트 추진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알려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벵가드 잠수함과 프랑스의 르트레옹팡함이 수중에서 서로를 인지하지 못해 충돌한 사건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펌프제트 추진기와 리튬 전지를 탑재할 장보고 퍼급의 성능은 그 어떤 재래식 잠수함도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훨씬 전부터 잠수함을 만든 잠수함 강국들에게는 비빌 수 없을 것이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먼저 펌프제트 추진기만 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데 후발 주제인 한국이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설령 다른 나라들을 다 제친다고 하더라도 유보트로 명성이 자자던 독일은 이기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특히 많습니다. 당장 독일이 만든 212형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212급 잠수함은 214급 잠수함의 원형으로 손원일급 잠수함의 친척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2급 잠수함은 최초로 AIP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AIP는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의 약자로 외부에 산소 공급 없이 추진 동력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AIP를 장착하게 되면 수중에서 추가적인 산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더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습니다. 214급 잠수함인 손원일급이 209급 잠수함인 장보고급보다 잠항 능력이 3배나 늘어난 것도 이 AIP 덕인데요. 게다가 덩치도 손원일급보다 커서 도입 당시에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렸습니다. 이런 기술만 보면 한국이 독일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현재 방위 산업은 생각보다 비참합니다. 겉보기와 달리 독일의 잠수함 전력은 굉장히 취약하며 잠수함 기술 역시 퇴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례로 독일의 수출용 잠수함은 세계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사랑받지만 정작 독일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은 212급 잠수함 6척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점점 노후화가 진행돼 성능조차 뛰어나지 않는데요. 212급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은커녕 손원일급과 경쟁해서 겨우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스펙입니다. 그럼에도 독일은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지 않고 그저 개량형의 건조 계획만을 발표했습니다. 1945년 종전과 동시에 시작된 냉전으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면서 나토와 소련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전선인 독일의 각종 첨단 무기가 배치됐습니다. 특히 서독의 경우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아 여러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아직도 우수한 무기라고 인정받는 레오파르트2와 PJH-2000 자주포가 이때 개발된 무기들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되고 1999년에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유럽의 최전선이 독일에서 폴란드로 옮겨졌는데요. 게다가 독일을 지원하던 미국이 경제위기 테러와의 전쟁으로 지원을 줄이고 독일 정부가 완전한 통일을 위한 통합 비용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살벌한 군축이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껏 만들었던 레오파르트2 전차는 물론이고 패트리어트와 같은 방어체계까지 싹 다 중고로 팔아버렸는데요. 이런 정신나간 군축의 결과 현재 독일 연방군은 껍데기만 남은 반쪽짜리 군대가 돼버렸습니다. 그 예로 빗자루 사건이 해이해진 독일 연방군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2014년 나토 훈련에 참가한 독일 연방군 기계화 보병대대 소속 복서장갑차들의 기관총 대신 빗자루가 달려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31%의 장갑차에 기관총이 탑재되지 않고 빗자루에 검은 페인트를 칠해 기관총처럼 흉내만 냈는데요. 과거의 영건과는 달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태연하게 일어나는 게 현재 독일 연방군의 실태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 대한민국은 꾸준히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냉전 이후에도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지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꾸준히 전력을 키웠고 2022년 현재 세계 최정상급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 군축으로 레오파르트 3 사업을 취소할 때 대한민국은 K1 전차의 목표 사업 중에 K1A1 전차를 만들었고 이를 바탕으로 K2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또 독일이 잠수함 전력의 개량을 포기했을 때 한국은 독일로부터 2099, 214급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 장보고급 손원일급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이 덕에 순수 국산 잠수함 도산 안통호급을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 해군의 잠수함 함대는 겨우 형식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몰락했습니다. 승전국인 나토의 주요 멤버들이 독일의 잠수함 함대가 강화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나토 소속 승전국들인 미, 영, 푸 3국은 1, 2차 대전을 겪으며 독일 잠수함 함대에게 큰 피해를 본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독일이 5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가지지 못하도록 계약을 걸어
독일의 잠수함대를 약화시켰습니다. 냉전이 끝난 지 한참 뒤인 2005년에야 다시 힘을 되찾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 독일이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요. 이 때문에 독일은 잠수함을 운영하는 법을 거의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212급 잠수함 U-35호가 노르웨이 연안에서 훈련하다가 방향타 손상으로 복귀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 무렵 45척이 모두 고장나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 국가의 잠수함 함대가 전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독일군 국방참모총장에 따르면 무려 5개월 동안 잠수함의 전력 공백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같은 해 소년 1급 4번함 김자진함이 전력화되고 5번 함인 윤봉길함이 진수되면서 총 잠수함 전력이 14척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며 독일의 군이 얼마나 참담한 지경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독일 역시 전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독일은 2032년까지 212급을 개량해 212CD급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212CD급은 스텔스 선체를 이용해 선체 형상이 바뀌고 배수량 2,400톤으로 늘리고 전장 73m로 대형화된 데다 리튬 전지까지 탑재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같은 시기 한국은 도산 안청호급 9척을 전력하면서 20척이 넘는 잠수함 함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배치가 완료될 장보고 퍼급의 성능은 212CD를 앞돌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첨단 설계 때문입니다. 리튬 전지는 장치 특성상 납축 전지보다 더 넓은 면적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잠수함의 설계로는 리튬 전지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도산 안창호 배치2에도 리튬 전지가 절반만 탑재된다는 발표가 있어 국내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의 큰 선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걸 고려하면 212CD급이 아무리 선체가 커지더라도 모든 성능을 이끌어내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장보고포는 새로운 함체로 독재 설계할 예정인데요. 독일은 기본 형태에서 덩치가 커진 설계 반해 한국은 완전 새로운 잠수함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독일의 212CD급과 장보고포급을 비교해보면 장보고포급이 제 성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처럼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군사혁신을 통해 기술을 모방하던 국가에서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방산강국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현무 퍼-4는 약 5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별로 길어 보이지 않지만 SLBM이라는 특성과 합쳐지면 이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인데요. 도산 안창호급이 서해상에서 위치만 해도 북한 전역은 물론 중국까지도 사거리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턱 밑에 미사일이 들어오는 꼴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톤짜리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탄두만은 못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도 SLBM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고작 연속 발사되는 게 호들갑을 떨 정도로 큰 발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거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속 발사를 통해 기존보다 파괴력이 몇 배는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병과 미사일의 피해는 대부분 초탄에서 발생합니다. 초탄이 떨어진 이후부터는 참호에 들어가거나 엎드리는 등 방어태세에 진입하기 때문에 피해량이 초탄에 비해 크게 격감하는데요. K9 자주포가 일문으로도 시간차 공격인 TOT 사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은 것은 첫 사격에 최대한의 피해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미사일 역시 동일합니다. 미사일의 영의 한 지점을 집중 타격한다면 초탄 이후부터는 피해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속 발사를 통해 동시에 목표를 타격하면 반응할 새도 없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연속 발사 시험은 단순히 북한에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SLBM의 개발과 배치를 성공했다고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LBM 기술이 부족해 북한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례없는 빠른 개발을 추진한 것도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SLBM 개발의 숨은 비하가 숨겨져 있습니다. 8년 전인 2015년 5월 9일 북한은 최초의 SLBM인 북극성 1호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안보는 크게 위협받기 시작했는데요. SLBM은 발사 직전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잠수함 특유의 은밀함 때문에 이동식 발사대보다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일 전력 확보를 위해 SLBM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대한민국이 단시일 안에 몇십 년간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킨 북한을
북한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군이 북한보다 빨리 SLBM 실전 배치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에 SLBM 핵심 기술의 개발에 성공했고 2019년 마덱스에서 실무를 공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북극성 3호를 개발하며 한국에 몇 년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이 2021년 9월 7일에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나라가 돼 이런 격차는 불과 2년 만에 뒤집어졌습니다.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7년 만에 거둬낸 엄청난 성과였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SLBM 발사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전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중 발사를 위한 콜드런칭 기술은 천국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가지고 있었고 도산 안창호급의 SLBM 발사를 위한 일부 조정 과정만 거치면 되는 수준이어서 매우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왜 한국은 SLBM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중국 등의 주변국을 자극해 분쟁을 키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북한의 SLBM 위협이 가시화되고 중국 역시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확고하게 한국의 국방력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한국이 SLBM을 확보한 것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북한이 겁에 질려 발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이 만든 수준 낮은 SLBM은 절대 자신들을 따라올 수 없다고 비하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먼저 SLBM 수중 발사를 완료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창하의 주장과 달리 북한의 SLBM 기술은 실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사를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북한은 2015년 이전부터 SLBM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열병식에서는 식별되지 않은 최신형 SLBM도 공개했습니다. 이 SLBM은 북극성 5호보다 크기가 커져 북한이 다탄도 미사일인 MIRV를 개발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MIRV는 미국조차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SLBM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신형 SLBM은 허세용으로 만든 가짜 모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발사 실험도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가 형체 역시 MIRV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즉 우리나라에게 뒤집어진 격차를 어떻게든 허세를 부려 자존심을 채우려 만든 허접한 짝퉁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은 SLBM을 발사할 플랫폼인 잠수함마저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잠수함은 심포급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심포급의 전력은 사실상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밀리터리 밸런스 기준 북한은 심포급을 단 한 척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산 안창호급을 3척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그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포급에는 SLBM이 단 한 발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SLBM을 잘 만들어봐야 겨우 한 발 실을 수 있으면 북한의 잠수함은 제대로 된 전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심포급은 전력화용이 아닌 SLBM 발사 시험용 잠수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부터 심포급 개량형인 심포C급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주 전력으로 쓰기엔 굉장히 성능이 뒤떨어집니다. 심지어 뒤떨어지다 못해 왜 개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현재 우리 군은 심포C급이 3000톤급 잠수함에 SLBM을 3발 탑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포C급은 열악한 북한의 자본으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데다 한 척에 겨우 3발밖에 안 실리는 북한의 잠수함은 사실상 전력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잠수함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끝낸 연속발사 시험까지 끝내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작년에 핵잠수함을 도입하겠다는
하겠다고 선언해 우리나라를 위협했던 북한 SLBM의 실체인 것이죠. 반면 도산 안창호급은 착실하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시험 발사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연속 발사까지 끝냈으니 우리나라는 기술력은 물론 실전성까지 완벽하게 입증해낸 것인데요. 첫 미사일을 개발한 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플랫폼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북한에 비한다면 대한민국의 기술력 발전은 그야말로 황골탈태 수준입니다. 심지어 도산 안창호급은 SLBM 6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오하이오급이나 러시아의 타이푼급과 같이 SLBM을 20발씩 실을 수 있는 괴물 전략 원전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도산 안창호급이 개량되면 탑재량은 더욱 크게 늘어날 예정인데요. 도산 안창호급 배치원은 SLBM 탑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KVLS의 숫자도 6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배치 2 개량부터는 KVLS 수를 10개로 늘리는 개량을 거칠 계획입니다. 즉 도산 안창호급의 모든 배치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해군은 총 9개 잠수함에서 78발의 SLBM을 사격할 수 있는 수중 미사일 부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탐지도 되지 않는 미사일 78발이 순식간에 날아와 북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SLBM의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인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개발 중인 기술은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 이란으로부터 받은 소련 시절의 구식화된 기술을 답습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열악한 기술력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카피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는 강한 의지를 통해 현재 북한을 아득히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이용해 추진하는 잠수함으로 주요 선진 군사 강국이라면 반드시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국의 상징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수하고 핵무기에 결합할 경우 상대할 적이 없는 최강의 결전병기가 되기 때문인데요.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통해 산소와 전기를 무제한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중간중간 수면 근처에 올라와서 공기를 보충해야 작전이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수중에서 계속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강력한 원자력 덕에 수상함대에 맞먹는 고속으로 주행이 가능한데요. 다만 원자로가 크다 보니 함해 체급이 커지고 저속 운행 중에도 원자로를 멈출 수 없어서 소리가 크다는 게 단점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옛말입니다. 최근에는 큰 선체 빈 공간에 이중 탄성 마운트와 흡음재를 바르고 스크류와 흡음 타일을 개선하면서 정숙성이 크게 높아져 이제는 무조건 원잠이 재래식 잠수함보다 좋다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도 원잠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다행히 흐름도 좋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원자력 사업을 미래 사업으로 선정해 각종 지원을 제공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8년까지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ISMR 도형 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자로 사업이 활기를 띠자 더 가볍고 효율이 높은